뭐 하고 계세요? 라디오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던데요. 아직 안 자요? 뭐 해요? 그럼 저하고 같이 라디오 들어요. 뭐 이런 거 있던데. 그거 약간 흉내내 봤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자작 작품은요. 나무 잠시 기대어보다입니다. 2005년 6월에 썼네요. 쓰긴 썼네요. 이게 5면까지 있는데 1면 하단에 보시면 상당한 비판들이 나옵니다. 비평이겠죠? 네. 난데없이 버림받는 여자, 기교 부족, 남자의 캐릭터 부족, 심리 변화 요인 부족, 시점이 수진이에게만 집중돼 있음.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가정의 불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여자 주인공 수진이 대호라는 피난처를 삼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에는 또 버림받는다는 그런 막장 드라마 내용입니다. 편하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 네,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무 잠시 기대어보다.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다. 1m가량 떨어져 서 있는 그것들은 언제나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 다만 태풍같이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만 그것에 휩쓸려 잠시 서로 엉키울 뿐이다. 그러다 그 기운이 잠잠해지면 다시금 바로 서 그들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오늘은 바람이 잔다. 눈발이 날려온다. 매화송이처럼 탐스런 한방눈이 창밖 두 그루의 나무 가지마다 움을 틔운다. 저 나무들은 수진이 이곳으로 오기 훨씬 전부터 여기에 있었다. 저처럼 오롯이 홀로 선 채로. 수진이 대호를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갈비집에서 일하던 수진과 그 옆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대호는 자연 면대가 잦았다. 처음 수진의 서툰 가위솜씨에 격려를 보낸 것이 대호였고 몇 개월 후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에 칭찬을 해준 것도 역시 대호였다. 그러던 어느 주말 수진의 퇴근길 앞에 대호의 차가 서 있었다. 그가 예약한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교회의 라이브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윽고 대호의 차가 불빛으로 물든 벚꽃길을 지나 수진의 집으로 향할 때 대호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고 수진도 그 손을 빼지 않았다. 바짝 마른 콘크리트 바닥에 소의 피처럼 붉은 넝쿨 장미잎이 뚝뚝 떨어지는 여름날이었다. 수진의 월급날이기도 했지만 수진은 여느 때처럼 빈 봉투로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재섭이 이미 이달치 급여를 모두 가불해 갔기 때문이다. 상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나왔을 때부터 그녀는 온전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재섭에게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인 재섭은 시집가면 그만인 계집아이를 18년 동안이나 키워놨으니 보답을 받아야겠다는 주장이다. 이런 창녀 같은 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재섭의 목소리였다. 오늘도 여지없이 술주정을 하는 모양이었다. 수진은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버렸다. 찰싹찰싹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간혹 목재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며 유리가 깨지는 쨍그랑 소리도 들려왔다. 덜커덩 하고 대문이 열렸다. 실이 벗겨진 철문을 박차고 나온 것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수진의 엄마 미자였다.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초지종을 물을 여유도 없이 미자는 계속 내달려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졌고 뒤이어 재섭이 그녀의 뒤를 밟았다. 급하게 쫓느라 미쳐 수진을 보지 못한 듯 했다.
수진도 서둘러 재섭을 따랐다. 이년아, 네가 나를 그렇게 연맥이고 도망을 가려고? 흥! 어림없다 어림없지. 이 최재섭을 뭘로 보고? 알몸으로 어둑한 골목길을 내달리던 미자가 이내 재섭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분에 못 이겨 손발을 모두 휘두르던 재섭은 뭔가 생각난 듯이 자신의 갈색 허리띠를 풀러 미자에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웅크린 미자의 몸에 재섭의 허리띠가 닿을 때마다 짝짝 소리가 났고 미자의 허연 살갗은 금세 붉어졌다.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엄마가 또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뒤따라온 수진이 울부짖지만 이미 이성을 내려놓은 재섭의 귀에 통할 리 없었다.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셋은 경찰서에 가게 됐고 워낙 빈번한 일인지라 경찰 측에서도 쉽사리 재섭을 보내주려 하지 않았다. 미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수진은 대호를 불러 일을 해결했다. 그렇게 귀가한 지 꼭 나흘 만에 재섭은 다시금 소주병을 던졌다. 그때였다. 수진이 대호에게 무언가를 느낀 것은 물론 지난 3개월 동안도 좋은 감정으로 만나오긴 했지만 그때처럼 깊은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대호는 수진에게 청혼을 해왔고 그들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다. 창밖으로 두 그루의 나무가 보이는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수진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안락함을 느꼈다. 무척이나 포근했다. 결혼하고 처음 1년을 수진은 약으로 보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호의 부모님은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애마냥 비쩍 마른 수진이 영 못 믿어온 것이었다. 그 몸으로 알라놓을 행여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를 타타 끼고. 새로운 한약 상자를 내려놓을 때마다 대호의 모친이 늘상 하는 말이다. 그때마다 수진은 어서 살이 좀 붙어 그들 모자에게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대호는 아이를 보채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외려 아기를 낳지 말고 우리 둘만 행복하게 보내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의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 수진은 정말 그러기를 바라느냐고 재차 물었고 대호는 씩 웃으며 그녀를 닮은 딸 하나 낳아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말았다. 이 안락한 둥지에서 저 두 그루 나무의 타리를 두 번째 보았을 즈음 수진은 어머니가 되었다. 2달째 생리가 없어 시약으로 체크를 해보고 병원에 가서 확인까지 하고 오는 길이었다. 3개월이라고 했다. 흑백의 모니터 안에서 수진과 대호의 별이 콩닥이고 있었다. 포동포동해진 수진의 볼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기뻤다. 집에 오자마자 수진은 몇 달 전부터 외삼촌 댁에 기거하고 있는 엄마에게 소식을 알렸고 미자는 수고했노라며 딸을 도닥였다. 한편 전화로 과일과 순대 등의 먹거리를 주문받은 대호 역시 온 집안이 떠나갈 듯 호탕하게 웃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며칠 전 재섭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와 또 돈을 빌려달라 했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한다. 수진은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 그로부터 2달 후 수진은 7kg이나 불어난 몸으로 숨쉬고 있었다. 배도 제법 불룩해졌다. 이제 일상복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됐고 대신 색채와 무늬가 화려한 인부복을 입게 되었다. 5달만 있으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진은 일상은 지극히 동물적이었다. 아침 일찍 나가는 대호의 뒷모습을 잠결에 잠깐 본 후 다시 잠이 든다. 정오가 다 되어 일어나 하루 3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아침을 먹고 대호가 사다준 태교 음악을 듣다 잠이 든다. 그리고는 해질 무렵 일어나 오전에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저녁을 먹다 또 잠이 들었다. 그러고 있으면 어둠을 밝히는 대호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젠 터져나갈 것 같은 수진의 볼에 그의 메마른 입맞춤이 전해진다. 언제부터인가 키스는 물론 잠자리까지도 회피하는 것 같다. 그만큼 수진은 더 원하게 되었지만 조르지는 않는다. 그렇게 남루한 일상으로 한 달을 더 보낸 주말이었다.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신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수진이다. 대호가 함께 낚시를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부른 수진의 배 덕분에 멀리 가는 건 힘들기에 교회 저수지로 정했다. 그들이 첫 데이트를 했던 라이브 카페 옆이었다.
아침부터 수지는 김밥을 싸고 몇 벌 안 되는 인부복을 휘저으며 부산을 떨었다. 대호는 아직 잠에 취해 게으름을 부렸다. 거찌가 검게 여문 여름 주말이라 그런지 저수지엔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 그들은 곳곳에 그늘에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기울이거나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었다. 대호도 자리를 잡고 접의자를 편 뒤 월척을 고대하고 있었다. 얕은 물가엔 송사리떼가 유영하였고 간혹 피라미들이 뛰어올라 은빛이 반짝거렸다. 좀처럼 입질이 물리지 않자 파라솔에 앉아있던 수지는 대호를 불러 점심을 청했다. 노란색 찬압이 한 칸 한 칸 열릴 때마다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마침내 세 칸의 모든 찬압이 펼쳐졌을 때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찼다. 한동안 잠잠하던 입덧이 도진 모양이었다. 어쩌면 찜통같이 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수진의 헛구역질이 차츰 잦아들자 대호의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수진이 다시 돗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대호는 자신을 제어하지 않았다. 아이, 밥 먹는데 정말. 수진은 아찔해졌다. 송곳 끝에 선 느낌이었다. 가라앉았던 속이 다시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햇볕은 따갑기만 했다. 아직 매미는 울지 않았다. 바람소리도 사라진 적막한 여름, 오후의 허공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지랑이가 스멀거렸다. 쓰러진 수진의 시야에 빨간 찌가 수면 밑으로 담금질하는 것이 보였다. 입질이다. 물었다. 대호는 가운데에 낚싯대를 잡아챘다. 대물이 놀라 달아나지 않도록 서서히 리를 감자 낚싯대의 포물선이 그려졌다. 놈은 20cm급 떡붕어였다. 대호는 만족하는 눈치였다. 은색의 돗자리에서 수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미늘에서 피라미를 떼어내는 신경질적인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작은 새가 제 집 문을 12번이나 들락거렸다. 12시이다. 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누워있던 수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본다. 저녁부터 검었던 하늘이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번쩍 우르르 쾅! 천둥 번개가 친다. 바람도 거세다. 창밖 나뭇가지가 부러질 듯 흔들린다. 두 나무 모두 휘청인다.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 보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말없이 늦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러고 보니 요 근래에 전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진 것 같기도 하다. 하긴 임신을 하고부턴 거의 잠결에 그의 출퇴근을 맞았으니 그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언제나 어두웠던 것 밖에는. 아기가 태동을 했다. 수지는 가만히 배를 쓸었다. 그래, 일 때문에 늦는 걸 거야. 요새 새로 들어온 사건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 수지는 이미 골격을 갖추었을 뱃속 아기에게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너도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고. 대호의 전화기는 다음날 오후에야 켜졌다. 야근을 했고 너무 바빠서 휴대폰 전원이 나간 것을 몰랐다고. 새벽에 사우나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바로 출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도 늦을 거라고. 그래, 바쁘니까. 우리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수진이 중얼거린다. 대호의 무단 외박은 점점 잦아졌다.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각이었다. 그럼에도 수진은 그리 큰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 마음의 주인이고 그가 없으면 자신은 쓰러져 황폐해질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 집안의 가장이다. 자신과 둘의 결실인 아기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좀 있으면 아기도 태어난다. 그 아이를 보면 분명 달라질 것이다. 전처럼 자상하고 듬직한 자신의 남편으로 돌아올 것이라 자위했다. 수진의 담당 의사는 태아는 건강하지만 그녀의 자궁문이 좁아 자연 분만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출산 예정일 이틀 전에 입원을 해 제왕절개를 하라고 권했다. 수지는 그러겠노라고 했고 남편인 대호에게 말하자 대호도 그리 알겠노라고 했다. 며칠 후 그는 집 근처에서 시설 좋은 산후조리원이 있으니 거기서 몸조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자신이 그쯤에 출장으로 바빠서 그녀를 돌볼 수가 없으므로 그 편이 낫겠다고. 수진도 동의했다.
바쁘다는 그를 굳이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수수로 그녀가 깨어났을 때 젊은 여자 한 명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흐릿한 마취 기운에 보기에도 참 예뻐 보였다. 20살 남짓 되었을까? 생명력이 느껴졌다. 누구신지... 나 대호씨 애인이에요. 네? 뭐라고요? 대호씨 애인이라고요, 나. 그가 일하는 사무실에 1년 전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다.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대호가 도와줬고 대호를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이제 그가 없는 그녀의 인생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다. 당당하기도 하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불투명할 나이. 아님 그 깊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대호는 수진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엔 그녀도 보이지 않았다. 수진이 집으로 돌아오고 이틀 후에야 그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한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한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기가 막혔다. 어떻게 하냐니. 끝까지 정리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수지는 남극을 품에 안은 듯 가슴 시려움을 느낀다. 한쪽은 가시밭이고 다른 한쪽은 벼랑 끝인 외길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대호는 당분간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다. 수진도 그러자고 했다. 눈이 내릴 것 같다. 11월의 흐린 오후에도 저 나무들은 꿋꿋이 혼자 서 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둘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오로지 태풍 같은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에만 부러질 듯 심하게 흔들릴 뿐이었다. 수진의 품 안에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